옳게! 어머니가 숨겨둔 그 과수원 땅 문서 당장 내놓으라고! 칠칠치 못해서 오빠가 딴 살림 차리게 만들 주제에 어딜 남의 재산을 탐내! 시어머니의 49제가 끝나기도 전 신우이는 제 머리채를 잡았고 남편은 내연녀의 손을 잡고 들어와 저를 벌레 보다 비웃었습니다. 40년 끔찍했던 시집살이의 대가가 남편의 두 집 살림과 빈털터리 이혼이라는 사실에 혀를 깨물고 싶었던 그 순간 제 품에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남긴 낡은 일기장 한 권이 꼭 안겨 있었습니다. 윤희야, 모진 시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상철이 그놈이 빼돌린 돈, 미숙이가 훔쳐간 도장, 내가 다 기록해 두었다. 그 넓은 과수원 땅은 온전히 내 몫이다. 저를 평생 핍박하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며느리 몰래 철저하게 준비해둔 소름 돋는 피의 복수국. 서슬 퍼런 시어머니의 유품이 열리는 순간 기고만장했던 남편과 신우이의 얼굴은 그야말로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40년 호구 며느리의 독하고 짜릿한 반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1987년 여름 충청도 깊은 시골 마을에 한 대의 봉고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습니다. 차 안에는 24세 새댁 박윤희가 하얀 저고리에 분홍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의 무릎 위에는 친정 어머니가 새벽부터 정성껏 싸준 패백 보자기가 올려져 있었고 그 보자기를 꼭 움켜쥔 윤희의 손끝은 사시나무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 그 무거운 이름표가 오늘부터 자신의 이마에 붙는다는 사실이 24 처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것입니다. 봉고차가 멈춰선 곳은 기와 지붕이 겹겹이 포개진 고색 창연한 종갓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온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나와 있었고 그 한가운데 허리를 꼿꼿이 세운 한 여인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김말순이었습니다. 말순은 온 동네가 호랑이 할매라고 부를 정도로 드세고 매서운 여인이었습니다. 눈 한 번 부라리면 장정들도 고개를 숙였고 목소리 한 번 높이면 동네 개들까지 꼬리를 내렸습니다. 윤희가 봉고차에서 내려 큰 절을 올리자 말순은 윤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찬찬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몸뚱이가 갈대처럼 가느다랗구만. 이런 가시네가 종갓집 살림을 해낼 수 있겠냐. 첫인사부터 비수 같은 말이 윤희의 가슴에 깊이 박혔지만 윤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친정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윤희야, 시집가면 돌부처가 되어라. 아무리 맞아도 돌부처는 깨지지 않는다.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며 윤희는 종갓집의 높은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시집살이는 윤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아궁이에 불을 떼고 연탄을 갈아야 했습니다. 솥뚜껑을 열 때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도 시어머니가 잠에서 깨기 전에 아침상을 차려놓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불호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밥알 하나가 질어도 국물에 거품이 떠도 말순의 매서운 눈초리와 날카로운 혀끝이 윤희를 향했습니다. 이것도 밥이라고 차렸냐? 내 친정에서는 돼지한테도 이런 밥을 안 줬을 게다. 그 말에 윤희의 눈시울이 벌겋게 물들었지만 눈물은 절대로 흘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곧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명절이면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살던 50명이 넘는 친척들이 물밀듯이 몰려왔고 그 많은 사람들의 끼니를 커다란 무쇠솥에 홀로 지어내는 것은 오롯이 맏며느리인 윤희의 몫이었습니다. 전을 부치다 기름이 튀어 팔뚝에 물집이 잡혀도 떡을 치다 손바닥이 갈라져 피가 배어도 윤희는 앙치마로 슬쩍 닦고는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 번은 추석에 송편을 빚다가 너무 지쳐 부엌 한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 잠깐 눈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누이 미숙이 부엌에 들어와 윤희를 발견하고는 코를 찡그리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아이고, 올케도 참 팔자 좋다. 명절에 낮잠이라니.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해 하시는지 알기나 해? 미숙은 말순의 외동딸로 시집을 가서도 틈만 나면 친정에 와서 올케를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는 얄미운 시누이였습니다. 무심한 남편 상철은 윤희의 방패가 되어주기는커녕 늘 뒷짐만 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저러시니 당신이 참아라. 내가 중간에 끼면 일이 더 커진다고. 상철의 입버릇처럼 되풀이되는 그 말은 윤희에게는 무관심이라는 이름의 또 다른 폭력이었습니다. 밤이면 윤희는 홀로 다림질을 하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리미의 뜨거운 열기가 손등에 닿아도 아프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이미 충분히 뜨겁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정에 전화를 걸고 싶어도 시어머니의 허락 없이는 전화기에 손도 댈 수 없었고 친정어머니가 보고 싶어 몰래 눈물을 훔치다 들키면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이냐는 호통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무심하게도 흘러갔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고 겨울이 쌓이기를 거의 40번. 윤희의 까만 머리카락은 어느새 서리가 내린 듯 하얗게 새어갔고 고운 손은 마디마디 굵어져 옹이 박힌 소나무 가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허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활처럼 굽었으며 한때 맑고 또렷하던 눈동자에는 깊은 피로와 체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4세 시집와서 60을 넘긴 지금까지 윤희의 삶은 그야말로 살얼음판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새벽 시어머니 말순이 갑작스러운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 윤희는 차갑게 굳어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필사적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 뜨세요. 제발이요. 그 절박한 목소리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순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뇌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진 뒤였고 호랑이 같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허무하리만치 조용히 세상과 이별했습니다. 3일장을 치르는 동안 윤희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조문객을 맞고 음식을 차리고 절을 받고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효부 중에 효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희의 속마음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텅 빈 안방에 홀로 남았을 때 윤희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한참이나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기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평생 자신을 올가매던 무거운 족쇄가 풀렸다는 해방감, 그러면서도 젊은 날의 모든 서러움이 한 줌의 재가 되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린 듯한 지독한 허무함이 동시에 몰려왔던 것입니다. 윤희는 시어머니의 낡은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접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 눈물이 슬픔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뒤섞인 알 수 없는 감정 때문인지 윤희 스스로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즐겨 입던 감색 한복에서는
아직도 된장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 나왔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40년 세월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윤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들겼습니다. 윤희는 그 한복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한 이 집안의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그것만이 텅 빈 안방에 남은 윤희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49제가 채 지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겨우 열흘 남짓밖에 되지 않았건만 시누이 미숙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고 친정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미숙의 눈빛은 슬픔이나 그리움과는 거리가 먼 무언가를 찾아내겠다는 집요한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현관에 신발도 가지런히 놓지 않은 채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장롱 서랍을 하나씩 거칠게 열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남편 상철도 어슬렁거리며 안방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의 관심사도 미숙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참기름 장사하시면서 악착같이 모으신 돈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냐. 땅 문서든 통장이든 빨리 찾아야지. 상철은 들뜬 목소리로 미숙과 눈을 맞추며 옷가지와 이불을 닥치는 대로 끄집어냈습니다. 윤희는 안방 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채 식지도 않은 방에서 재산을 뒤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역겹고 한심했지만 윤희는 혀를 한번 차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이 집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말은 아끼고 손은 부지런히 놀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윤희는 두 사람이 흩어놓은 물건들을 묵묵히 주워 제자리에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양말을 쌍으로 맞추어 개고 흐트러진 보자기를 반듯하게 접고 바닥에 떨어진 빗을 주워 화장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윤희 나름의 예의였습니다. 안방 한편에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낡고 거대한 칠기 자개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개장의 표면에는 모란꽃과 학이 영롱한 빛깔로 새겨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 닦이고 긁혀 군데군데 자개가 떨어져 나간 자리가 상처처럼 보였습니다. 이 자개장은 시어머니 말순이 시집올 때 가져온 혼수감이라고 했습니다. 말순이 유일하게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었기에 살아생전 아무도 이 자개장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윤희는 마른 행주로 자개장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다가 맨 아래 칸 서랍에 손을 뻗었습니다. 서랍은 오래되어 뻑뻑했습니다. 윤희가 양손에 힘을 주어 서랍을 잡아당기자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서랍이 반쯤 빠져나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랍 뒤쪽의 빈 공간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윤희는 고개를 기울여 서랍 뒤쪽의 어두운 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내려앉은 그것은 검은색 가죽 커버로 쌓인 두꺼운 물건이었습니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먼지를 후 풀어내자 가죽 커버 아래로 빛바랜 갈색 종이의 모서리가 보였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지만 윤희는 오히려 그 냄새에서 시어머니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이 자개장의 비밀 공간에 이런 물건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40년을 이 집에서 살아온 윤희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윤희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애써 진정시키며 일기장의 표지를 넘겼습니다. 첫 장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의 획이 투박하고 맞춤법도 군데군데 틀려 있었지만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정성이 묻어나는 필체였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한글을 뗀 것도 결혼 후 남편 몰래 야학에 다니면서였다고 어렴풋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서툰 글씨로 적힌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윤희는 그만 숨이 턱 막히고 말았습니다. 내 업보를 짊어진 불쌍한 우리 며느리 윤희에게. 윤희는 같은 문장을 3번, 4번 되읽었습니다. 눈이 글자 위를 미끄러지듯 오갔지만 머리로는 그 의미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평생 단 한 번도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말순이 윤희를 부를 때는 늘 이 사람 아니면 야였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적도 며느리라고 인정하는 호칭을 사용한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가 이 일기장의 첫 장에 우리 며느리 윤희라고 또렷하게 적어 놓았다는 사실이 윤희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지고 귀 뒤쪽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윤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12월 17일이라고 날짜가 적힌 일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이 이 몹쓸 놈이 또 노름에 손을 대고 밖에서 딴 살림을 차렸다. 중앙동 어느 다방 여자라고 한다. 윤희가 알면 그 여린 가슴이 무너질 텐데. 윤희는 아직도 상철이 출장 때문에 집에 늦게 온다고 믿고 있다. 내가 더 지독한 시어미가 되어서라도 며느리 눈을 가리고 이 집구석에 붙어있게 만들어야 한다. 윤희가 진실을 알고 이 집을 나가버리면 그때는 정말 끝이다. 윤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일기장을 들고 있는 손이 거세게 흔들렸고 글자들이 눈앞에서 아른거리며 초점이 맞지 않았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것이 분노인지 충격인지 슬픔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늦가을 하늘은 잿빛으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마당의 감나무에는 까치밥으로 남겨둔 홍시 몇 개만이 쓸쓸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윤희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뿌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함도 남편의 무관심도 시누이의 비아냥도 그 모든 것의 이면에 윤희가 전혀 알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일기장을 앞치마 속에 깊이 숨기고 안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상철과 미숙이 여전히 재산 이야기로 입씨름을 벌이고 있었지만 윤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일기장 첫 장에 적힌 우리 며느리 윤희라는 5글자만이 가슴속에서 끊임없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신이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섰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윤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낮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일을 하고 빨래를 널고 마당을 쓸었지만 밤이 되어 온 집안이 잠든 깊은 시각이면 윤희는 이불 속에서 작은 손전등 하나를 켜고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일기장은 생각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거의 200쪽이 넘는 분량에 빼곡히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들이 세월의 무게만큼이나 묵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윤희는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일기장 속의 시어머니 말수는 윤희가 40년 동안 알고 살아왔던 그 피도 눈물도 없는 독재자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997년 겨울 나라 전체가 외환위기의 소용돌이에 빠져들던 그 참혹한 시절의 일기가 가장 먼저 윤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상철이가 회사 돈에 손을 댔다. 거래처 대금을 빼돌려 노름빚을 갚으려 했다가 들통이 났다고 한다. 사장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합의금이 2천만 원이라고 한다. 내가 평생 참기름 팔아 뼈 빠지게 모은 돈을 이 몹쓸 놈 때문에 다 토해내야 한다니. 윤희는 그 대목을 읽다가 손전등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1997년이면 윤희가 둘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상철은 회사가 구조조정을 해서 명예퇴직을 했다고 말했었고 윤희는 그 말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횡령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윤희의 친정에까지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홀로 합의금을 물어준 사람이 다름 아닌 시어머니 말순이었다는 진실 앞에서 윤희의 머릿속은 폭풍우가 몰아치듯 혼란스러웠습니다. 일기장을 더 읽어내려갈수록 남편 상철의 실체는 처참할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상철의 외도는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방 여자, 술집 작부, 심지어 동네 과부까지. 일기장에 기록된 상철의 여자 관계는 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박빚은 해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때마다 시어머니가 등을 활처럼 굽히며 시장에 나가 참기름을 더 짜고 더 팔아 빚을 막아왔다는 사실이 일기장 곳곳에 생생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상철이 진 빚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집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말수는 사채업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빌면서 윤희에게는 무례한 외판원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것이라고 둘러댔다고 합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한 가지 사실이 뼈저리게 와닿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그토록 지독하게 구박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남편 상철의 끝없는 외도와 도박, 횡령과 빚을 수습하면서도 윤희가 상처받고 쫓겨나듯 이혼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악역을 자처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지독하게 다그치고 쥐어짜는 시어머니 행세를 함으로써 감히 남편 상철이 윤희를 함부로 내치지 못하게 집안의 기강을 틀어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수는 악독한 시어머니라는가면 뒤에서 며느리의 자리를 지켜주는 방패 역할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의 법이다. 내가 죽기 전에는 아무도 이 집을 못 나간다. 말순이 입버릇처럼 하던 그 무서운 선언이 실은 며느리를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선포였다는 사실을 윤희는 40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며느리에 대한 애틋함과 미안함이 절절하게 녹아 있었습니다. 오늘 윤희가 친정아버지 제사에도 못 가고 부엌에서 우는 것을 보았다.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상철이 놈이 진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불어 소리를 질러 못 나가게 했다. 내 죄가 깊다. 그 대목을 읽는 순간 윤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제 방을 무너뜨린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친정아버지 제사날. 윤희는 그날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혼자 울다가 시어머니에게 들켜 시집 온 년이 친정 타령이냐는 호통을 들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호통 뒤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이런 것이었다니. 윤희는 일기장에 얼굴을 파묻고 짐승처럼 오열했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을 입에 물고 울었지만 그래도 억누를 수 없는 통곡이 새벽 공기를 찢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을 갉아먹었다고 원망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썩어 문드러진 아들의 실체를 감추고 어떻게든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악역을 연기해왔다는 사실. 그 깨달음은 윤희의 가슴에 40년치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과 같았습니다. 분노와 감사와 연민과 억울함과 미안함이 한데 뒤엉켜 윤희의 가슴 속에서 거대한 회오리를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았다는 분노가 치밀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까지 자신을 지켜주려 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의 뒷부분에서 윤희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했습니다. 신우이 미숙에 관한 기록이었습니다. 미숙이가 내 인감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내 명의로 상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다. 빚이 3천만 원이 넘는다. 이년은 오빠 못지않게 돈에 환장한 년이다. 내가 키운 자식이 둘 다 이 모양이니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다.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인감을 도용해 불법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정황이 날짜와 금액까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윤희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일기장은 단순한 시어머니의 유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안의 모든 진실과 비밀이 담긴 판도라의 상자였습니다. 일기장을 통해 과거의 진실을 하나씩 꿰어 맞추어 가던 윤희는 낮에도 일기장 속의 내용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칼질을 하다가도 문득 멍해지고 빨래를 널다가도 시어머니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하지만 윤희는 티를 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직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기장의 모든 내용을 끝까지 파악하기 전에 섣불리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윤희는 40년 시집살이에서 체득한 인내심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불쑥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 이후 거의 매일같이 드나들던 신우이 미숙이 어느 날 오후 윤희의 방에 불쑥 들어온 것입니다. 평소 미숙은 윤희의 방에 들어올 일이 없었습니다. 안방이나 거실에서 상철과 재산 이야기를 나누다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날은 분명히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방 안 이곳저곳을 쉴 새 없이 훑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희가 이불 밑에 숨겨둔 일기장이 살짝 튀어나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미숙의 시선이 침대 쪽으로 향한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의 눈이 번쩍 빛났습니다. 옳게, 그게 뭐야? 이불 밑에 뭘 숨겨놨어? 미숙은 벼락 같은 동작으로 이불을 확 젖히고 일기장을 낚아챘습니다. 검은 가죽 커버를 보자마자 미숙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기색이 역력하게 떠올랐습니다. 이거 어머니 거 아니야? 어머니가 뭔가 남기신 거지? 틀림없어. 이 안에 땅 문서 위치가 적혀 있을 거라고. 미숙은 일기장을 빼앗아 펄럭펄럭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윤희가 재빨리 손을 뻗어 일기장을 되찾으려 했지만 미숙은 한 발 물러서며 일기장을 머리 위로 높이 쳐들었습니다. 옳게, 어머니가 남긴 거 혼자 꿀꺽하려고? 그래서 몰래 숨겨놓은 거지? 이거 완전 도둑이잖아, 도둑. 미숙의 날카로운 고함에 상철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상철은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미숙의 편을 들었습니다. 윤희, 어머니 유품을 왜 혼자 숨겨? 뭐가 적혀 있는 건데? 상철이 윤희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밀쳤습니다. 윤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지만 눈만은 일기장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일기장을 대충 훑다가 투박한 글씨를 보고는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건 그냥 어머니 일기장이잖아. 글씨가 이게 뭐야, 읽을 수가 있어야지. 미숙은 재산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가 보이지 않자 금세 흥미를 잃고 일기장을 내팽개치듯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쓸데없는 거 가지고 있지 말고 올케가 어머니 방 다시 뒤져봐. 이번에는 화장대 밑이랑 천장 다락도 확인해. 미숙이 나간 뒤 윤희는 침대 위에 내동댕이 쳐진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미숙은 일기장의 진짜 가치를 알아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글씨를 제대로 읽지 않고 넘겼기에 그 안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윤희는 깨달았습니다. 이 일기장을 더 이상 이 집에 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미숙이 다시 마음을 바꿔 가져가려 할 수도 있고 상철이 내용을 확인하려 들 수도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날 밤 일기장을 비닐봉지에 넣어 부엌 뒤편에 있는 장독대의 빈 항아리 속에 숨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늘 장독대를 성역처럼 지키며 아무도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곳이 아이러니하게도 일기장을 숨기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희는 더욱 조심스럽게 밤마다 일기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기장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을 때 윤희는 시어머니가 남겨둔 가장 결정적인 안배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의 뒷장에는 다른 페이지와는 확연히 다른 필체로 아마도 변호사가 작성한 듯한 깔끔한 글씨가 적힌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과수원의 등기 정보와 함께 해당 토지가 박윤희의 명의로 신탁되어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아들과 딸의 싹수를 꿰뚫어보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을 아들도 딸도 아닌 며느리의 이름으로 몰래 돌려놓았던 것입니다. 메모지 아래에는 담당 변호사의 연락처와 함께 어딘가에 비밀 금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토록 치밀하게, 이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 며느리의 미래를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거실에서 상철과 미숙의 목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서 어머니 명의 재산 다 조회해 볼 거야. 미숙의 들뜬 목소리에 이어 상철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땅이든 건물이든 빨리 처분해서 나눠 갖자. 내 사업 자금이 급하니까.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은 윤희의 얼굴에 서늘한 결기가 스쳤습니다. 상철이 다가와 윤희의 앞에 서더니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한 게 뭐 있다고 어머니 유품을 탐내. 그 땅이 있다면 내 사업 자금으로 써야 하니까 당장 도장 내놔. 윤희는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0년을 함께한 남편의 얼굴이 이렇게까지 낯설고 차갑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윤희의 두 주먹이 앞치마 속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 바쳐 지켜주려 했던 것. 그것은 재산이 아니라 며느리의 존엄이었다는 것을 윤희는 이제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을 짐짝 취급하는 남편과 시누이의 추악한 민낯을 똑똑히 목도하며 윤희는 더 이상 과거에 힘없고 순종적인 며느리로 남지 않겠다고 가슴 깊은 곳에서 단단하게 다짐했습니다. 일기장의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윤희의 눈에는 남편 상철의 일거수일투족이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는 것도, 주말마다 어딘가로 사라지는 것도, 전화벨이 울리면 황급히 밖으로 나가 소곤거리는 것도 모두 시어머니의 일기장이 증언하고 있는 그 치졸한 비밀들의 연장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윤희가 진정으로 예상치 못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어느 토요일 오후, 상철이 집 앞에 낯선 여자를 데리고 나타난 것입니다. 여자는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짙은 화장에 번쩍이는 귀걸이를 달고 있었고 한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다른 손에는 10살 남짓한 사내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윤희의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매와 코, 입꼬리를 올리는 버릇까지 상철을 빼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상철은 대문 앞에 버젓이 서서 그 여자와 아이를 가리키며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윤희, 소개할 사람이 있어. 이쪽은 내 아들이야. 이름은 민준이고 올해 10살이다. 상철의 입에서 내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윤희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통해 남편의 외도를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밖에서 아이까지 낳았다는 사실은 일기장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도 이 사실만큼은 몰랐던 것인지 아니면 차마 글로 적을 수 없었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상철은 마치 오래 숨겨둔 보물을 자랑하듯 어깨를 으쓱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돌아가셨으니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잖아. 앞으로 이 사람이 이 집에서 함께 살 거야. 그러더니 상철은 양복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윤희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상철이 서명까지 마친 이혼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도장 찍어. 위자료 같은 건 기대하지 마. 당신한테 줄 돈 없으니까. 그 순간 신우이 미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미숙은 상철이 데려온 여자가 건넨 고급 한우 세트와 백화점 과일 상자를 두 팔로 안고 희죽희죽 웃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윤희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비꼬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진작에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았어야지. 올케가 칠칠치 못하니까 오빠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솔직히 올케 이 집에서 자리 차지만 하고 있었잖아. 이제 곱게 나가주는 게 서로 좋지 않겠어? 미숙의 얄미운 말투에 내연녀까지 가세했습니다. 아줌마 미안한데 이제 이 집은 제가 맡을게요. 집 구조 좀 보여주실래요? 내연녀는 아직 윤희가 살고 있는 집을 마치 자기 것인 양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지피고 50명의 식사를 짓고 시어머니의 호통과 시누이의 비아냥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버텨온 40년이었습니다. 그 40년의 세월을 바친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켜주려 했던 윤희의 자리는 애초에 모래성처럼 위태로운 것이었다는 사실이 윤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방패가 사라진 순간 상철은 기다렸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상철이 윤희의 앞으로 한 발짝 다가서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내일까지 짐 싸서 나가. 안 나가면 강제로 짐 빼버릴 거야. 보증금 없는 고시원이라도 알아봐. 내연녀는 이미 안방에 들어가 자개장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며 안주인 행세를 시작하고 있었고 그 옆에서 10살짜리 아이가 낯선 집을 신기한 듯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거실에 앉아 상철이 가져온 이혼 서류를 찬찬히 들여다보며 오빠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좀 챙겨줘야지라고 속삭였습니다. 세 사람은 윤희를 완벽하게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윤희가 이 집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윤희는 거실 한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모멸감과 배신감 그리고 40년이라는 세월에 대한 처절한 분노가 윤희의 혈관 속에서 들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피눈물로 지켜주려 했던 가정이 이렇게 더럽고 끔찍한 사상 누각이었다는 사실이 윤희의 가슴을 짓뭉갰습니다. 윤희는 터벅터벅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장 위에 놓인 시어머니의 낡은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고무신의 밑창은 달아 얇아진 종이장처럼 위태로웠지만 깨끗이 닦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생전에 마지막으로 닦아놓은 것이겠지요. 윤희는 그 고무신을 한참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그 낡은 고무신 앞에서 윤희는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리고 싶은 깊은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온 윤희가 향한 곳은 동네 어귀에 있는 허름한 찜질방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핥히었지만 윤희는 외투에 단추를 채울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걸었습니다. 가슴에 품고 나온 것은 장독대 항아리에서 꺼낸 시어머니의 일기장 한 권과 지갑 속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습니다. 찜질방의 카운터에서 입장료를 내고 구석진 자리를 찾아 주저앉았을 때 윤희는 비로소 자신이 맨몸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40년을 살아온 집에서 옷가지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내동댕이 쳐진 것입니다. 찜질방의 형광등은 지직거리며 날카로운 빛을 내뿜고 있었고 어딘가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바닥의 온돌은 미지근하게 열기를 내뿜었지만 윤희의 가슴속은 한겨울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이 도무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아무런 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들과는 시집온 이후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갈 곳도 기댈 사람도 가진 돈도 없는 처지가 이렇게 참담할 수 있다는 것을 윤희는 온몸으로 절감했습니다. 윤희는 품속에서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검은 가죽 커버가 윤희의 체온을 흡수해 미약하게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아직 읽지 않았던 일기장의 맨 마지막 장을 천천히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일기장의 다른 페이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접어서 넣은 편지지 한 장이었습니다. 편지지를 조심스럽게 펼치자 글씨체가 심하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획이 삐죽삐죽 튀어나가고 중간중간 잉크가 번진 자국이 있었으며 마치 온 힘을 다해 겨우겨우 한 글자씩 써내려간 것 같은 필체였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뇌졸중의 전조 증상이 시작된 무렵 마지막 의식을 짜내어 쓴 편지일 것이라는 짐작이 들었습니다. 내 불쌍한 며느리 윤희야. 첫 줄부터 윤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죽고 나면 이 짐승 같은 집구석에서 미련 없이 떠나거라. 상철이는 사람이 아니다. 그놈은 고칠 수 없는 놈이다. 미숙이도 마찬가지다. 내가 낳아놓고 내가 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 둘은 구제불능이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갈수록 흔들렸지만 한자 한자에 담긴 절실함은 오히려 더 또렷하게 전해졌습니다. 내가 평생 참기름 팔아모은 돈으로 산 그 과수원은 온전히 내 몫이다. 공증도 해놨고 변호사한테도 다 맡겨놨다. 상철이도 미숙이도 손 못대게 해놨으니 걱정하지 마라. 넌 내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나처럼 가부장제에 희생된 가엾은 딸이었다. 윤희의 볼을 타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편지지 위에 떨어졌습니다. 잉크가 번지며 시어머니의 글씨 위로 물방울 자국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땅에서 넌 누구의 며느리도 아내도 아닌 박윤희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라. 네가 해보고 싶었던 것 다 해라. 평생 부엌에만 가둬놔서 미안하다. 모진 시어미 용서하지 마라.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 편지의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생에는 좋은 사이로 만나자꾸나.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윤희의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울음이 아니라 비명에 가까운 통곡이었습니다. 찜질방의 다른 손님들이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윤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몸을 웅크린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이고 쌓였던 모든 서러움과 분노와 억울함이 시어머니의 편지 한 장으로 전혀 다른 빛깔의 눈물로 변하여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말순 역시 피해자였습니다. 일기장 초반부에는 말순 자신의 시집살이 이야기가 짤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시어머니, 그러니까 윤희에게는 시할머니 뻘 되는 분 역시 무시무시하게
모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남편의 외도를 뻔히 알면서도 입 한 번 벌리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살아온 것이 말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말순이 며느리 윤희에게서 젊은 날의 자기 모습을 보았을 때 말순의 가슴은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자신과 똑같은 굴레에 갇힌 며느리에게 말순은 동병상련의 연민을 느꼈고 서툴고 거친 방식으로나마 윤희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해 평생을 바쳐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입니다. 윤희는 눈물을 닦고 편지지를 일기장 안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 뒤편에 적혀 있던 변호사의 연락처를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름은 정태식 법률사무소였고 전화번호와 주소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공을 들여 이 모든 것을 준비했는지 그 정성의 흔적이 단정한 글씨 하나에까지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코를 훌쩍이며 가슴을 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의 가슴 속에서 흘러내리는 이 눈물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깊은 연대감,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아꼈다는 따뜻한 위로가 윤희의 텅 빈 가슴을 뜨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찜질방의 차가운 바닥에서 윤희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구부정하던 등을 의식적으로 폈습니다. 거울에 비친 윤희의 얼굴은 눈이 퉁퉁 붓고 코끝이 벌겋게 달아올라 볼품없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전에 없이 단호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일기장을 가슴에 품은 채 찜질방을 나섰습니다. 동트기 직전에 새벽 공기가 차갑게 폐 속으로 밀려들어왔지만 윤희는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남긴 편지의 마지막 당부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박윤희 내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라. 윤희는 주먹을 꽉 쥐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찜질방 앞 가로등 불빛이 윤희의 굳은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아침이었습니다. 상철의 집 대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고 뒷좌석에서 서류 가방을 든 젊은 여성이 따라 내렸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윤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틀 전 맨몸으로 쫓겨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찜질방을 나선 그 새벽에 윤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공중전화를 찾아 일기장에 적힌 변호사의 번호로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정태식 변호사는 전화를 받자마자 박윤희 씨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생전에 변호사에게 당부해 두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연락하면 즉시 도와줄 것. 그것이 말순의 마지막 의뢰였다고 합니다. 상철과 미숙 그리고 내연녀 세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집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비닐봉지에 담아 현관 밖으로 내던지는 중이었습니다. 미숙은 윤희의 낡은 앞치마를 집어들며 코웃음을 치고 있었고 내연녀는 안방 커튼을 걷어내며 새 커튼의 색깔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상철은 거실에 앉아 전화통을 붙들고 부동산 중개인과 통화하며 집의 시세를 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윤희가 다시는 이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문이 활짝 열리며 윤희가 들어섰습니다. 윤희의 뒤에는 변호사 정태식과 보조 변호사가 서 있었고 그 뒤로 경찰관 2명이 나란히 따라 들어왔습니다. 현관에서 비닐봉지를 내던지던 미숙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옳게 이 사람들은 다 뭐야? 거실에서 전화를 하던 상철도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철의 눈이 경찰관의 제복을 보는 순간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현관에 벗어둔 시어머니의 낡은 고무신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구석에 서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윤희가 오늘은 거실 정중앙에 당당하게 서서 세 사람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상철이 삿대질하며 고함을 치려는 순간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상철 씨, 나한테 줄 돈이 없다고 했지.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뭐 있냐고도 했고. 그런데 말이야, 내가 이 집에서 뭘 했는지는 이 사람이 더 잘 알 거야. 윤희는 변호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고 정태식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윤희가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탁 소리가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경기도 외곽의 과수원 토지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15년 전 시어머니 말순이 매입한 후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며느리 박윤희의 명의로 신탁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공증까지 맞춰져 있었기에 법적으로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는 완벽한 서류였습니다. 상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숙은 등기부등본을 낚아채듯 빼앗아 읽다가 이게 말이 돼? 어머니가 왜 올케한테? 라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하지만 윤희의 반격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윤희는 일기장의 특정 페이지를 펼쳐 상철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1997년 당신이 회사에서 횡령한 거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합의금 2천만 원 어머니 주머니에서 나간 거야. 그리고 2003년 중앙동 다방 여자, 2008년 노름빚 5천만 원, 2012년 또 다른 여자. 다 여기 적혀 있어. 상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이마에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내연녀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의 시선이 이번에는 신우이 미숙을 향했습니다. 미숙 씨, 당신 말이야. 어머니 인감도장 훔쳐서 상가 대출 3천만 원 받은 거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어. 날짜, 금액, 은행 이름까지 다 적어 놓으셨더라고. 사문서 위조의 인감도용이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기는 해? 미숙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가 이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더니 목구멍에서 겨우 쥐어짜낸 소리는 그건 어머니가 허락하신 거야 라는 궁색한 변명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미숙 씨 사문서 위조 및 인감도용 건으로 관련 조사에 응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자 미숙의 다리가 풀리며 소파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윤희가 마지막으로 상철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좋아하자. 단 내 조건으로. 유책 배우자는 당신이야. 외도에, 횡령에, 가정유기에. 당신이 나한테 내밀 이혼 서류가 아니라 내가 당신한테 내미는 이혼 서류를 받게 될 거야.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법대로 할 테니까 각오해. 윤희의 사자 후에 기고만장했던 세 사람의 얼굴은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내연녀는 이미 현관으로 도망치듯 빠져나가고 있었고 10살짜리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겁먹은 눈으로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숨죽여 살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남겨준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세 사람의 숨통을 정확히 조여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희의 등 뒤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와 거실 바닥 위에 길고 단단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습니다. 법원은 윤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상철의 외도와 횡령,
가정유기에 대한 증거가 시어머니의 일기장과 변호사의 서류를 통해 명백하게 입증되었고 이혼 재판에서 윤희는 유책 배우자인 상철로부터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온전히 받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신우이 미숙은 사문서 위조 및 인감도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불법으로 받은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상철에게는 내연녀와의 관계까지 주문에 준하는 부정행위로 인정되어 윤희가 요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용되었습니다. 모든 소송이 마무리된 것은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윤희가 경기도 외곽의 과수원을 처음 찾아간 것은 3월 말의 어느 맑은 날이었습니다. 시내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비포장길을 20분쯤 걸어 올라가니 야트막한 언덕 위에 널찍한 과수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수원에는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정갈한 줄을 맞추어 심겨져 있었고 나무와 나무 사이로 봄바람이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나무들은 아직 잎을 피우지 않아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지만 가지 끝에는 벌써 탱글탱글한 꽃봉오리들이 터질 듯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윤희는 과수원 한가운데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높고 맑은 봄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어디선가 종달새 한 마리가 맑은 소리로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윤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슬픔도 억울함도 분노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평생 참기름을 짜고 또 짜며 뼈 빠지게 모은 돈으로 이 땅을 사두었을 때 말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들과 딸이 아닌 며느리에게 이 땅을 남겨두겠다고 결심했을 때 말순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했을까요?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미의 마음으로 그래도 며느리만큼은 지켜주겠다고 이를 악물었을 그 마음이 봄바람을 타고 윤희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윤희는 과수원의 흙을 한 줌 쥐어보았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부서지는 흙의 감촉이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이 땅은 시어머니의 눈물과 땀으로 적셔진 흙이었습니다. 과수원 입구 옆에는 작은 터가 있었습니다. 윤희는 그곳에 아담한 집을 짓기로 했습니다. 거창하거나 화려한 집이 아니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부엌, 그리고 마당이 딸린 소박한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집을 올리는 데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윤희는 인근 마을의 작은 방을 빌려 살며 매일 과수원에 나가 나무들을 돌보았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법도 거름 주는 시기도 해충을 잡는 방법도 모두 처음이었지만 인근 농가의 어르신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습니다. 흙을 만지고 나무를 돌보는 일은 40년 동안 부엌에만 갇혀 살았던 윤희에게 전혀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흙냄새가 이렇게 좋은 줄도 나무가 자라는 소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아름다운 줄도 처음 알았습니다. 집이 완성되고 윤희가 이사를 한 날 윤희는 가장 먼저 한 가지 일을 했습니다. 과수원 한가운데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자리에 사과나무 묘목 한 그루를 심은 것입니다. 흙을 파고 묘목의 뿌리를 조심스럽게 내린 뒤 흙을 곧게 덮고 물을 주었습니다. 윤희는 그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한참을 바라보다가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이 나무가 어머니예요. 이 나무한테 말순나무라고 이름 붙일 거예요.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누구보다 자신을 깊이 사랑해 주었던 시어머니를 기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순나무의 가느다란 가지가 봄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고 윤희에게는 그것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문서 위조로 처벌을 받은 신우이 미숙은 남편에게까지 이혼을 당하고
혼자 허름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전 남편 상철은 내연녀에게마저 버림받고 친구 집을 전전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희에게 그 소식은 통쾌함도 안쓰러움도 아닌 그저 담담한 무심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복수를 해서 후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그들이 차지할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편지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윤희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누군가에게 종속된 존재도 아닌 온전한 박윤희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왔습니다. 과수원의 나무들이 처음으로 열매를 맺었을 때 윤희는 빨갛게 익은 사과를 한 알 따서 베어 물었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하고 상큼한 즙이 윤희의 혀끝을 적시자 윤희는 문득 시어머니가 차려주던 아침 밥상을 떠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진 시어머니 행세를 하면서도 명절 제사가 끝난 뒤에는 언제나 며느리의 밥그릇에 고기 반찬을 슬쩍 더 얹어주던 것이 말순이었습니다. 윤희가 아플 때면 약을 사오라고 상철에게 호통을 치던 것도 겨울이면 며느리 방에 군불을 더 떼라고 잔소리를 하던 것도 다 그 투박한 사랑의 표현이었음을 윤희는 이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또 한 번의 봄이 왔습니다. 과수원의 말순 나무가 제법 자라 사람 키만큼 되었을 무렵 윤희는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 벤치를 놓았습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는 오후면 윤희는 그 벤치에 앉아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 읽곤 했습니다. 일기장의 글씨는 이제 거의 외울 정도로 익숙해졌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떤 날은 미소가, 어떤 날은 눈물이, 어떤 날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울림이 윤희를 감쌌습니다. 시어머니와의 40년은 결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진심을 알게 된 지금, 윤희는 그 세월이 온전히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 묻은 손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과수원을 바라보는 윤희의 얼굴에는 60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환하고 평온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눈가에 봄볕이 내려앉아 잔잔하게 반짝였고 바람에 흩날리는 하얀 머리카락 사이로 백꽃잎이 눈처럼 날아와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도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박윤희로서 맞이하는 인생의 두 번째 봄날이 꽃향기를 타고 윤희의 삶 속에 눈부시게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순 나무의 가지 끝에서 하얀 꽃 한 송이가 소리 없이 피어났고 그 작은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시어머니가 멀리서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희는 그 나무를 향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나 잘 살고 있어요. 고마워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